미국을 팔아라. 미국의 성장은 주저앉게 될 것이다. 서학개미들이 어쨌든 미국 주식을 사는 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는 팩트예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여러 개의 해가 나올 거고요. 힘들지 않을까. 이 변동성에서 견디려면은요.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 해였는데요. 이제 2026년 병우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또 경제 전망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금융 경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핵심을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돈의 흐름을 읽는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현 단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즘 특히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과 함께 시장 전망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초반에 오프닝 때 언급해드린 것처럼 2025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2025년은 경제적으로 어떤 해였는지 다시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5년 같은 경우는 정말 변곡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한 방향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편안하거든요. 근데 2025년 처음 시작과 함께 무슨 말이 나왔냐면 US exceptionalism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국 말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미국으로 자산이 몰리는 거예요. 미국의 주식을 사야, 미국의 자산을 모든 걸 사야 되죠. 그러려면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달러 강세와 미국 주식 강세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게 매우 탄탄하게 나타났었죠. 전 세계 시장이 다 소외가 되고 미국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딱 2분기 들어와서 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뭐가 나왔냐면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관세 때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이후에 갑자기 나온 게 뭐냐면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을 팔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세를 때리게 되면서 미국이 고립이 될 것이고 미국의 성장은 주저앉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팔고 미국의 주식 채권을 팔죠. 그럼 팔고 나서 달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달러를 팔고 유로나 엔화나 금을 사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주식이 빠지고요. 미국의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다들 겁먹었죠. 미국이 큰일이구나. 근데 갑자기 3분기 딱 넘어오면서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타코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트럼프 always 치킨즈 아웃이라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항상 쫄아서 물러선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나왔던 게 뭐냐면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모든 자산이 오르게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항상 뒤로 물러서게 되니까 시장을 케어하겠다, 시장을 밑을 받쳐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시장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죠. 밑을 받쳐주면 얼마든지 여기서 뛰어놀아도 되지 않을까요?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모든 자산으로 유동성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자산 시장이 초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딱 4분기 말 들어와가지고는 갑자기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방향이 조금씩 좀 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지난 1년간 흘러왔었던 흐름이에요. 계속 변고점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참 저도 이거 따라가기조차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025년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키워드 하나가 굉장히 상반되기도 하고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면서 2025년 즐겁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단장님이 보시기에 2025년 한 해를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를 내려야 될지, 그리고 2026년은 또 그 키워드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의견이 좀 궁금해요. 일단 2025년의 키워드는 트럼프 2.0 시즌 1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 예, 그래서 첫 회 방송이 이 정도로 참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내년의 키워드는 당연히 트럼프 2.0 시즌 2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해가 들어가는데 야 이거 너무 시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년에도요. 무슨 어떤 단어가 신조어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분기마다 이벤트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1분기에는 대법원에서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호관세라는 건요. 사실 관세를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세금을 부과해서 수익을 얻는 거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래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 워낙에 긴급한 거라서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좋아 적대국한테 관세 부과하는 건 맞는데 동맹국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긴급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그리고 언제 그게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빠르면은 연내 아니면은 늦으면은
내년 초 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만약에 관세가 만약 위헌이 되게 되면은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관세하고 감세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둘을 같이 보셔야 돼요. 관세라는 건요. 성장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무너뜨릴 때 이 무너진 성장을 메우기 위해서 감세가 존재합니다. 감세로 성장을 끌어올리게 되면 둘이 완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세라는 거는 성장을 메이크업을 해줄 수는 있지만 재정 적자를 만들 수 있죠. 세금을 줄여주니까요. 그래서 세수가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데 관세로 이걸 커버를 해줘요. 관세로 세수를 끌어들이니까. 근데 만약 이 관세가 위헌이다.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럼 감세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위헌이 되면 돈이. 그렇죠. 네.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부채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흘러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1분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중 하나. 요거는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얘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건지, 그 판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튀어나갈 건지 요걸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호관세가 4월 달에 처음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결국엔 8월, 9월, 10월, 11월에 거치면서 그날리를 부리고 7개월이 되어서야 좀 정착이 됐잖아요. 여기서 또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럼 또 불확실성이 연속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마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게 1분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분기에 뭐가 있냐면 5월 달에 파월 의장의 교체가 있어요. 이제 파월 의장의 교체가 되는데 지금 연준 내 내부 분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연준에는 지금 보면은 누가 있냐면 스티브 마이런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신이 지금 연준 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계속 점도표 찍을 때도 그렇고 혼자 0.5 내린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스티브 마이런이 1월 달까지가 임기예요. 그럼 1월에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신임 연준 의장 후보가 연준 이사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외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OMC 회의에서 5월 달에 파월이 퇴임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FOMC 회의에서 그 현재 의장하고 신임 의장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와,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엄청난 압박이겠는데요. 그렇죠. 마음이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죠? 5월 달이 되면은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신임 연준 의장이 들어서게 되죠. 근데 이거 참 뭐 겁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뭐랄까요? 한 가지 하나의 징크스 같은 건데 연준 의장들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신고식을 치렀던 경험이 있어요. 네. 87년도에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연준 의장이 됐을 때 딱 연준 의장 되고 이틀 만에 블랙 먼데이가 찾아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22%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의장이 버냉키라는 분이었는데 2006년도에 취임을 하거든요. 근데 2006년 5월에 또 버냉키 쇼크라고 해서 시장이 한번 휘청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옐런 의장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한 번 있고 파월 의장도 취임한 게 2018년이었는데 그때도 시장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의장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신고식을 치른다는 말씀 드렸죠.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징크스 같은 것들도 있죠. 근데 그 징크스가 진짜 어떤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일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혼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회고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는 연준 의장의 교체를 전후해서 우리가 연준의 독립성 이슈 그리고 통화 정책의 변경 관련돼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2분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3분기하고 4분기는 같이 합쳐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이 중간선거가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요. 16년도 11월 달에 들어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8년도 중간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하원이 밀리게 되죠. 그러면서 힘이 좀 빠진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도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거든요. 근데 내년 11월이 중간선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하원을 내주게 된다. 그럼 그 이후에는 레임덕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정책의 힘이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뉴욕시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그쵸. 이번에 인디애나에서도 그렇고 마이애미에서도 그렇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진짜 꽤 오랜 기간 동안 공화당의 텃밭이었는데 그 지역구가 민주당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아마 긴장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언가 이걸 메이크업하기 위한 선거 모드로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모드로 들어서게 되면은 서민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서민들을 위한 무언가는요. 첫째는 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겁니다. 불평등을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소득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베센트 재무장관부터 시작해서 관세로 걷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페이백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아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 하반기는 아마 중간선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포커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중 내내 진행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통화정책의 대분기라는 단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미국이 선두가 돼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 나와요. 내리면 다 같이 내리는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엔 독특한 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요 가운데에는요. 지금 호주가 금리 인하라다 딱 급선회해가지고 어쩌면 2월 달부터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캐나다는 금리 인하가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도 금리 인하는 끝났고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끝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이게 참 통화정책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죠. 이런 걸 통화정책이 다 확 갈리는 통화정책의 대분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 연중에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통화정책이라는 건 금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양국 간의 금리차를 만들다 보니까 환율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년에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환율을 계산할 때 보면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면 변수가 안 되는데 다르게 움직이면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환율 문제는 여전히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는 그 굉장히 고착화된 있는 모습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분명히 FOMC 회의도 인하하면 끝났고 BOJ는 인상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은 오늘 녹화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1,473원 이 선에서 정말 너무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네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움직이지 않는 거고 2026년의 환율의 레인지 저희가 어떻게 예측해봐야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요지부동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요. 네. 이런 거죠. 일단 밑바닥에서는요.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 때문에요. 환율을 밑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환율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표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80에서 1500 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계감을 또 마찬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파르르 떨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지부동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과거보다 높은 환율이 고착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이제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요번에 환율을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독특해요. 과거의 뭐랄까요? 이론? 과거의 경험이 쉽게 통하지 않는 게 올해 우리나라가요. 1월부터 10월까지 계산해 보면은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경상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 공급이 늘었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환율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지? 이제 이런 생각이 첫 번째는 좀 들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에서 멈춰섰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고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양국 간의 금리 차는 좁아지게 돼요. 이러면은 달러가 보통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많이 높았을 땐 달러가 강세지만 이게 내려와서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럼 환율이 조금 안정돼야 돼요. 그런데 되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요. 일본 엔화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카이치 사나이의 별명이 여자 아베라고 합니다.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지만 이 아베노믹스라고 쓰고 엔화 돈풀기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엄청나게 살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엔약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게 아베의 집권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왔는데 여자 아베 하니까 엔화 약세겠네? 이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엔화가요. 지난 2, 3개월 동안 꽤 약세였어요. 그걸 하나 이제 증거를 좀 보여드리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왔을 때가 엔화 환율이요. 한 935원에서 40원 했어요. 지금도 940에서 50원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 기간 동안 원화 환율이 많이 약해졌는데도 엔화 환율하고 원엔 환율은 비슷한 걸 보면은 원화가 약해진 만큼 엔화도 약해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원화가 약해져서 엔화가 약해졌냐? 그것보다는요. 엔화 약세를 원화가 좀 따라간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말로 원엔 동조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화의 영향을 받은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산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서학개미들이 어쨌든 미국 주식을 사는 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환전을 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영향을 일부는 주겠죠. 그게 모두를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도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현지에다 미국 현지에다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기업 차원에서도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한테 3,500억 달러만큼 미국 투자로 그렇게 난리였거든요. 지금 여기 2,000억 달러로 조금 이제 수렴은 됐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고서 2,00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요. 우린 이제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해외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금융시장은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봐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화 약세도 있지만 해외 투자가 앞으로 늘 거야.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기대감 있죠.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면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달러를 팔 필요가 없겠죠. 없죠. 오히려 달러를 더 사도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심리가 밑바닥에서 계속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면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데 너무 빨리 올랐다는 기술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야, 이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지 그 레벨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고 당국에서도 이걸 예의주시한다라는 그 얘기도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좁은 박스에서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나타난 원인이 양하단에 상하단에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또 예측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환율 자체가 왜 잡힐래야 잡히지 않지? 요지부동이지? 라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환율과 한국은행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있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중의 유동성이 네. 너무 넘쳐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과연 긴축적인 기조로 선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뭔가 파격적인 정책이나 파격적인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까요? 이번에 사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긴축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총재한테. 근데 하는 총재 코멘트는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금통위원 중에서 긴축을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멈추면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평균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당장은 짧은 시간 내에는 우리가 긴축으로의 급격한 선회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거 아니냐. 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방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는 작년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컨퍼런스에서 하는 총재 코멘트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일반적으로 선진국 중앙은행은 성장하고 물가를 봅니다. 성장하고 물가가 만약에 성장하고 물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보면서 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두 개를 더 봐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 안정을 보는데 국내적인 대내적인 금융 안정이 있어요. 그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폭증하게 되잖아요. 가계부채의 증가 때문에 향후에 통화정책을 쓸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금리 1%로 올리잖아요. 물가 때문에 100조 1대 1%하고 3,000조 1대 1%는요. 시중에 가계 대중한테 주는 이자의 부담이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도 3,000조일 때는 통화정책을 굉장히 느리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가를 제압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건 제어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가계부채의 폭증이 부동산 가격에 앙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빨리 뛴다는 건 요즘 생산적인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한국은행은 대내적인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실물 경기 안 좋다고 금리 인하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요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봐야 돼요. 미국 금리는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를 팍팍 내린다? 그러면은 자본 유출이 커지게 되면서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 5, 6월 달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많이 내릴 거야 이럴 때는요. 이렇게 됐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0.8밖에 안 나왔어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1.9 정도 됐어요. 그래서 2% 물가 목표 밑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환율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6월 달에는 1,347원까지 환율이 빠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다소 높긴 하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안정이 돼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부동산과 가계부채인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6.27 대책이라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잠시 숨고르기를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이 금리 인하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환율이 1,470원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환율이 또 뛰어오르는 속도도 빨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10.15 대책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했었을 때는 또 튀어오를까 봐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환율이 뛰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4로 올라왔어요. 이러면 금리 인하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개선 때문에요. 1.0이에요 올해. 아까 0.8 말씀드렸는데 1.0으로 상향시켰고 내년 전망은 1.8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8 정도 내년에 만약 나와준다면 사실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럼 올해는 사실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럼 한국은행은 뭘 보냐면 내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 1월 달에 금통위가 있으니까. 그럼 내년에 1.8% 성장할 거로 가정하면은 금리 인하가 식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장은 1.8, 그죠? 그 다음에 물가는 2.4, 그 다음에 환율은 1470,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여전히 불안불안. 이러면 네 가지 요소에서 모두 다 금리 인하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발목을 꽉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해서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가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넌지시 열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요.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성장하고 금리, 물가라는 두 가지 변수만 보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지금 4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여러 개의 해가 나올 거고요. 그중에서 뭐가 최적인지 고민하느라고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성장과 물가만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동산까지 함께 염두를 해둬야 된다. 우리 역시 올해 초와 지금을 바라봤을 때 가계부채부터 부동산까지 환경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연준, 미국의 움직임도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12월부터 다시 한번 국채를 매입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시장에서 이걸 완벽한 quantitative ease, 양적 완화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긴 하겠지만 사실상 뭔가 스텔스적인 돈 풀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약간 시장에서는 이걸 양적 완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일단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는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요번에 금리 인하할 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정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대분열이에요. 옛날에 어벤져스 보면 막 시빌 워라고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분열이에요. 이걸 수습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하면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막 일을 가는 의원들이나 이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씩 딱 맨투맨으로 불러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번에 금리 인하 찬성해라. 대신에 금리 인하 찬성하는데 요번에 금리 인하 하잖아. 다음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내가 저 신중할 거라고 아예 그냥 성명서에 받거나 아니면 기자회견할 때 정확하게 명시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은 하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오케이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몇 개 이제 그 연준에 관련된 히스토리들 자료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딜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이게 문제가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만약 물가가 끌려 올라오면은 아무리 친화적이라고 해도 만약 물가가 끌려 올라오잖아요. 그럼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건 물가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한 게 우리가 이제 뭐 그거죠. 이번에 금리 인하 했고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에 친화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foreve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과도한 기대일 수도 있다. 이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내년에 4번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제 양적 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물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금융 사이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놔야 돼요.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많은 보험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급준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면은 이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금이 4.5조 달러 정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빡 줄이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많아. 빨리 줄여. 이거 잘못하면 자산버블 생겨서 빡 줄이는 거죠. 근데 줄이는데 어느 정도 줄여야 될지는 몰라요. 그럼 적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정점이 뭐냐면 예전에도 양적 긴축을 할 때 17년부터 19년까지 양적 긴축을 해서 나와 보니까 막 줄이다 보니까 어디서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점까지 양적 긴축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낮추다 보니까 어느 점을 확 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으악 소리가 나면서 시장이 돈이 모자라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네. 야, 그 점이 어디냐? 모르죠.
일단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줄이는 거죠. 줄이는데 야 그러면 어디서 모자랄까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어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대신에 아마 3조 달러 언저리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3조 달러 언저리면 이때부터는요 내려오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양적 긴축을 뭐 예를 들어 950억 달러 줄이다가 600억 달러 줄이다가 300억 250억 달러 줄이다 이게 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즘 보니까 이러니까 스톱 한 거예요. 근데 스톱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적정점 살짝 밑으로 내려오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머리 아프지? 그럼 조금 더 올려줄게 해서 요럴 때는 막 줄이다가 조금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단기 국채를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 조금 많이 줄인 걸 갖다가 다시 되감아서 올려줘서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살짝 어루만져 주려는 그런 거지. 와, 돈 풀기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 그렇죠. 예방주사.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0점 조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막 팡팡 풀어주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그래도 이거 결국엔 돈 준 거잖아.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나 당신 이뻐서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싫지만 돈 주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선 나를 좋아하면서 돈을 주건 싫어하면서 돈 주건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급자의 입장하고 수요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돈 풀기가 맞다. 저도 그렇게 공감해요. 어쨌든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장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 기대가 어느 정도였었는지는 우리가 조금 지나봐야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국채 매입을 이 시장 참여자,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던 그 시각을 조금 돌려서 네네. 정말 은행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바꿔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주요국들의 상황을 짚어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측면에서 나라에 돈을 푸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국 차원에서도 정말 돈을 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 저희가 기대해도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지 많은 분들도 고민도 되고 또 네. 그래도 이런 기대는 좀 품고 싶다라고 하는 좀 뭔가 희망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맹랑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도 요거는 찝찝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준 의정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케빈 헤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헤시시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단서를 달아요. 만약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인데 얘가 많이 올라서 막 3.5, 4가 되면은 그때는 그건 금리 인하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는 아마 경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중간 선거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물가가 올라갔었을 때는 서민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관세를 조금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는 한번 가져봐요. 지금 물가가 올라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관세 때문에 올라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관세를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야 그거 뭐 말이 되냐. 트럼프가 관세에서 물러나겠냐. 혹시 타코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트럼프는 항상 물러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한테 유연하게 움직이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참고로 딱 한 달 전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나나, 코코아, 커피, 그러니까 생필품들 있잖아요. 얘네들 관세 때렸던 거 다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이건 새로운 형태의 타코 아니냐 이렇게 평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나와주면 오히려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물론 항목별로 제한적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은 좀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조금은 맹랑한 기대감을 하나 좀 가져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요건 저는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거는요. 성장은 뜨거운데 물가는 안정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는요. 성장이 뜨거우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좋으면 물가도 과열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은 뜨거운데 물가는 안정된대요.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가능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신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볼펜 하나를 생산을 할 때 신기술로 이 볼펜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니까 생산에 투여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요. 예전에는 이게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었지만 이제 500원에 막 찍어내요. 그러면 생산성이 늘어났으니까 경기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 때문에 성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려왔죠. 네. 그럼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네. 뜨거운 성장에도. 그게 1990년대에 그랬어요.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그때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IT 혁명과 함께 인터넷 혁명이 있었거든요. 인터넷 혁명과 함께 생산성이 개선된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뉴 이코노미, 신경제라고 불렀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근에 90년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린스펀 당시 이야기를. 케빈 해시스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신인 그 스콧 베센트도 이 얘기 하거든요. 과연 그 그림이 나올까? 그 그림이 나오면 시장이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AI 혁명하고 맞물려 있을 수 있느냐? 요게 아마 내년에는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져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코멘트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맞물려 있어요. 반도체 수출의 개선이 올해 그래도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년에도 이어져야 돼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켓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바람은 꼭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 내수 소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내수 소비부터 조금씩 올라설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요게 좀 이렇게 돌아서기를 저도 좀 간곡하게 좀 기원을 해봅니다. 아, 단장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결국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중간 선거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의견조차도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타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이 생산성 향상과 국내에서도 내수 소비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단장님의 말씀과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지침들이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026년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하루를 맞아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혜 한 말씀 부탁드려본다면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이게 시장이 얼마나 오를까? 혹시 조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보셔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환율이 올해 1월에 1,480원이었어요. 다들 1,500 간다 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1,347원으로 빠졌거든요. 그때는 1,200원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1,480원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단기적인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 단기적인 예측, 특히 환율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변화는요. 이렇게 빠를 때는요.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요. 조금은 긴 호흡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I가 내년에 엄청나게 좋을까? 내년에 AI가 돈을 벌까? 이거 예측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후에는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을까?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론을 제기할 만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은 긴 호흡에서 그런 형태의 기술 혁신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단기적인 이 변동성을 보면서 수시로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견디는 게 내년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변동성에서 견디려면은요, 조금 바라보는 시계를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멀미를 하는 사람은 저 어렸을 때 네. 멀미 많이 했는데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면은 멀미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멀미하는 사람은 멀리 봐 이러거든요. 창밖에 멀리 보라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 이 울렁증 되게 너무 많이 느끼는 것보다는 멀리 바라보면서 다양한 자산을 좀 품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너무 큰 도움과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외신 기사를 보더라고요. 어떤 자산 또 미국 단순히 뭐 나스닥부터 S&P 500을 이야기할 때도 차피 이코노미 파도가 치듯이 너무 물결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멀미 나는 것보다는 단장님의 말씀처럼 시장을 좀 크게 뒤에서 멀리 크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친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현 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귀한 시간 함께 가져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경제는 매일 경제TV, 매일 돈 버는 정보는 메아리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